화학물질은 뭡니까? 생각을 안 해봤네. 제 딸의 식비고요. 저희 와이프의 용돈이고요. 제 생활비입니다. 화학물질은 위험한 걸까요? 위험하죠. 위험한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위험한 거다. 어떤 화학물질도 안전한 건 없으니까. 화학물질은 위험합니다. 아직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화학물질은 위험하다. 화학물질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것도 그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위험하죠. 오늘 새벽 충남 논산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불이나 공장 직원과 구급대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실종자 1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새벽 1시 5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3시간 반 만인 새벽 5시 20분쯤 그 사업자분들이 사고가 나고 끝나고 나서 한결같이 말하시는 게 귀신이 씌인 것 같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작은 사고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이 관리를 잘못하면 상황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화학물질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촉촉한 가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을게. 공장에 저 화재 났을 때 비가 좀 많이 왔으면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됐을까요? 글쎄요, 이게 유류화재라서 물 위를 타고서 같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확산 속도가 잘못하면 더 빨라지겠죠.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금 막둥이가 제일 안타깝죠. 좀 보고 싶기도 한데 나도 마음이 좀 그렇고 하루아침에 그냥 직장이 없어져 버리고 동료들이 다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좀 보고 싶고 그러죠. 좀 계세요? 저기 생산과장 친구는 이제 퇴원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심하죠. 친구는 다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다 그래요. 그렇지. 여기 아래 부분으로 다 그래서 올해 5월 18일 날 이제 화상을 입으셨고 안면부하고 뭐 양쪽 상지에 다치신 거죠. 왼쪽 무릎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보일러실이에요. 이게 여기 떨어져 있던 거예요. 저 통이 저게 저렇게 날아갔으니까 뭐지?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여기 와 있었던 거죠.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 보일러를 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보일러 전원 스위치를 딱 내리고 이렇게 딱 돌아서는 순간에 뻥 한 거예요. 저보다 이제 앞쪽에 3분이 계셨어요. 3명 계셨고 제 옆쪽으로 2명이 더 있었고 그래서 그 앞에 계신 3분이 화상을 좀 심하게 입었어요.
지금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사와 관련한 사안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대표님께서 또 사망을 또 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이제 수사가 좀 쉽진 않습니다. 뭔가의 증거나 근거, 약간 좀 패턴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죠. 뭐 일반적인 뭐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 이런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게 발생 빈도는 낮지만 대신에 한번 발생하면은 그 강도가 굉장히 센 거죠.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터지지. 1차 폭발이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냥 그 보일러실 근처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들 뭐지 하고서 가서 그냥 그 앞에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과하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유증기가 밖으로 나왔는지는 저희도 좀 의문이에요. 이쪽 공장이 이제 저희가 단이라든지 일산, 또 초산 을 혼합을 해서 제품화시키는 혼합 핑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인사냐? 예예. 저희 회사는 지금 반도체 쪽, 그다음에 식가액, 그다음에 용액, 그다음에 세정제 그런 케미칼들을 생산하고 있는 종합화학 회사입니다. 로얄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국산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자랑스러운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원래 약초 마을이고 이 밑에 여기가 중치 미꾸리 같은 게 많이 살았어요. 여기 그거 터지고 한 마리가 없죠. 여기 뭐 잉크 마냥 막 이게 끼고 다 죽었어요. 고기도. 동네 사람들 물도 맘 놓고 못 먹었다 이렇게 지하수물 안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겠어요? 고기가 다 죽는데. 강속이요. 신기하네. 사고가 여러 차례 났었는데 한 3번 정도의 이제 불산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도 물이 나오긴 하는데 뭐지? 여기에 이제 물고기가 떼죽음이 당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었다. 근데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여기에서 불산이 누출된 거고 실제 물고기도 그래서 죽었다라고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발적으로 불산이 누출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물고기가 떠올라온 걸 주민들이 신고해서 이 조정천이 적지 않습니다. 금강으로 들어가는 물인데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최상류에서 이런 오염행위가 있다는 것 자체에 주민들이 엄청 큰 충격이 있었고, 이 또랑이 여가 괴기가 많이 죽었어. 여기. 그래서 이제 그 독한 물이 내리니까 죽었는 게 됐지. 저 공장에서 물 때문에 죽었나 보다 했어요? 아이고, 그 물이 내리니까 죽었지. 괴가 많았었다고 여기. 그전엔 잡아먹었어. 이 또랑에서. 돌아다녀, 저 돌아다니잖아요, 저. 영철이 빨리 와보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지금 겁나. 빨리 해. 여보세요. 공장에 무슨 냄새가 물색이 나고 숨을 못 쉬어. 막 연기가 그냥 겁나. 사고 냈네. 염산 터졌다. 염산 터졌어, 염산. 뛰나와 그냥 정신없어요. 연기마냥 그냥 막 집통 같이 막 나와요.
시원압이 막 오르고 막 그런 거 집이 오니까 그래서 힘들었지. 한도 몰랐지. 불산 공장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지. 그냥 막 산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 시커멓게 막. 올라올 때 여기 오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신고하고 우리는 여기 벌초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그때 이제 다 끝나고 바로 그 피신했죠. 조금 마시면서. 우리는 불난 줄 알고 그냥 화재로 신고했고. 나중에 보니까 저기 탱크 있는 데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 뭐 터졌구나 이렇게 한 거죠. 새까맣게 말른 게 아니고 빨갛게 말르더라고요. 이게 이파리가 이게 빨간하더라고. 모든 나무가. 이파리 있는 건 다 빨간해지더라고. 빨간해요. 저기서 이 방송만 했으면 쳐내려갔지. 산에 애초에 소리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거기 있는 사람 위험하니까 내려가세요. 그 한마디만 해줬으면은. 사고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그걸 조치하고 이거에 대한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주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을 텐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느꼈던 건 회사가 사고가 일어나면 지역 주민들한테 적당한 시기에 알리고 대피하고 피해를 안 받게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불산이라고 하는 위독하고 사실 위험한 물질이 회사 내부로 공급되는 과정, 그 과정이 되게 좀 관리가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원인 불상으로 인해서 이 펌프가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오버플로우 돼서 이 공장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죠. 액이 나가니까 막기 위해서 이제 모래로 이렇게 방류 턱을 만들었는데 모래에도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이 있고 근데 불산이다 보니까 또 얘가 유리도 녹이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같이 반응하면서 이제 흉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눈에 잘 띈 거죠. 하얀 막 흉이 나니까. 사고 났을 때 어디 계셨어요? 선생님 계셨어요 여기? 안 계셨어요? 예, 있었습니다. 아, 놀라셨죠? 아예 놀랐습니다. 방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신 건 이유가 뭐예요? 아이, 넘치는 게 보이니까요. 나오는 게 보이니까. 눈으로 내 눈앞에? 사고 나면 보통 한 2년, 3년은 갑니다. 다시 원상 복구되는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납품을 못 해주게 되면 고객사에서도 저희 제품 생산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외부로 이렇게 노출이 돼도 밑에 저류조라는 대로 다 모이거든요, 폐액이.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걸 방지하겠다고 했던 게 문제고요. 아유, 진짜 그냥 도망가야 돼요.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도망가는 게 저는 제일 최선이라고 봅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들어졌죠. 이제 위험성 평가도 해야 되고 다 변경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법으로 막 바뀌었고 그래서 사고를 당해본 회사들은 절실하게 아마 느낄 겁니다.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안전적인 문제가 생기문에 대해서 생기는 것들이 엄청나게 데미지가 큽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당하고 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우연치도 않게 33년 전에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를 업무 담당자로서 저의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산업보건이라고 하는 거를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정말로 잘 나가는 기업이었고 현장의 작업 환경을 평가하고 직업병을 예방하는 이런 업무들을 저는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가서 현장에 가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확인했던 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았고요. 탄가루가 뿌연하게 나오는 곳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했었고요. 아니 저기는 분명히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발암물질이 있는데 왜 그걸 숨겨야 될까? 정말 단순했어요. 저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하고 같이 서울에 올라와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양심선언을 했어요. 언론 기자들 앞에서 그런 회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그 뒤로부터 벌어졌었죠. 그 이제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진 레이온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라고 하는 유해한 화학 물질에 중독돼서 죽거나 병이 들었죠. 또 그 전에는 어린 소년 문송면 군이 수은이라는 중금속에 중독돼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해 물질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문제들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또는 잘 관리하거나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 깊은 불신의 상황이 온대요. 이때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 이후 2016년도의 아주 대중적인 불매운동과 집단행동들이 그 불신을 보여준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7명이 입원한 가운데 오늘 오전 36살 A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허술한 관리와 뒤늦은 대처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이것도 못 막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화학물질의 속성 자체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가 뇌가 있어서 내가 산모와 아이들을 죽여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인 거죠. 기업에 있건 노동조합에 있건 또는 정부에 있건 안전을 추구한다는 건 함께 합의한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안전관리 자체가 정착되지 못한 사회에는 기준들이 부실하거나 비어있는 것들이 많겠죠. (9월 27일) 날 이제 8시간 동안 12톤의 불산이 누출이 돼가지고 뭐 노동자 5분 돌아가시고 소방관 18분이 부상을 당하시고 주민만도 12,000명이나 건강검진을 받고 뭐 농작물이나 차 뭐 이런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구조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누출됐는지도 추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밸브를 찾는데 8시간이 걸린 거예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뭘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원인 미상의 폐 손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입원했던 저는 중앙 119 구조본부 특수대응훈련과에 근무하는 소방경 신병문입니다. 그날이 제가 때마침 비번이었었는데 그 뉴스하고 사무실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큰 사고가 구미에서 났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은 저기 헬기 타고 구미 쪽으로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청주가 집인데 집에서 개인 승용차 타고 구미로 가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걸 인지한 거는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캡처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구미 공장 폭발 사고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나 유독가스 노출, 물질도 몰랐어요. 그냥 폭발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도 몰랐었고요. 이제 다만 공장이 이제 특정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 이제 추측과 예측과 이런 부분으로 전개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출동하기 전에 경북 과장님이 한 30cm 정도 된다라는 그런 데서 누출된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정보를 오보를 받으니까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사실. 불화소가 계속 가스상으로 계속 자욱하게 덮여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저희가 추측해 본 결과는 과연 이게 언론에서 발표한 폭발일까? 왜? 사고가 난 시점에서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그렇게 현장에 불화소 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폭발일 수가 없을 것 같다. 매캐해가지고 숨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숨이 꽉 막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보호복도 같이 입히고 공기호흡기도 같이 차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더라고요. 차 타고. 저는 죽었는 줄 알았어요. 축 늘어져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은 그런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끊임없이 정보는 제공을 했어요. 저 탱크롤이 하부에 컴프레셔 할거 뭐 있다. 밸브를 어떻게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 끊임없이 제공을 해줬고 누출 방지 창 가지고서 누출 부위를 막으니까 그 옆에 있는 밸브가 제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일보가 마지막에 밸브를 닫았습니다. 막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짠 거 보니까 또 누출이 안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출을 차단하게 된 사고 현장입니다. 원래는 주 레버가 잠긴 상태에서 연료 밸브를 먼저 프렌치를 제거하고 연료 밸브 호스를 연결한 이후에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료 밸브 덮개를 열어둔 채 작업을 강행한 것이 가스 노출 사고를 불렀습니다. 게다가 CCTV 화면에 찍힌 근로자들은 규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현장에서 별다른 응급 조치도 못하고 생명을 잃은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3주 만인가 발표를 했는데 원인이 노동자 실수, 오른쪽 다리가 건드렸다. 그래서 누출된 거다. 직접적인 이유는 맞지만 이중 체크 밸브라고 하는 한 번을 체크할 수 있는 잘못 열려도 그런 걸 썼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 탱크롤이, 그 위험물 탱크롤이는. 우리 집안에 있는 가스 밸브처럼 이거 개폐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노동자 실수죠.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왜 그 위험한 설비의 밸브를 나사식이 아닌 개폐식으로 했냐. 이게 근본 원인이잖아요. 온통 3주 동안은 그 얘기였지. 농작물 뭐 이런 거 이만큼 피해를 봤다. 12,000명이나 검진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만 나왔지.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생명이나 이런 노동자 생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보도 태도도 보였어요. 부미부산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몇 주인가 몇 개월 전인가 유사한 사고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고가 났었어요. 똑같이 밸브에 대한 문제로. 그래서 그때 하청업체가 요구를 했었어요. 밸브를 바꿔달라. 이거를. 근데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사고 난 다음 날 오전에 이제 저쪽 보시면 흉이 이제 올라오는 게 다시 공기 중에 있는 불산이 가라앉아서 이제 이렇게 웅덩이처럼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오전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불산의 온도가 19.5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증기가 되거든요. 방제 활동을 해라라고 이제 계속 가이드를 했는데 가서 보니 이게 덩그러니 이제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 뿌렸느냐, 방제했느냐 아직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 당시는 그게 모호했습니다. 그런 화학사고를 국내 정부기관에서 누가 대응해야 할지가 굉장히 모호했을 때입니다. 특히 제가 그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처 소관인지, 이게 환경부 소관인지,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인지, 그 행정안전부 소관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화학사고가 이렇게 큰 사고가 없었었거든요, 사실. 우리 구조본부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대응한 게 거의 첫 번째이다시피. 주민들을 다시 마을로 복귀를 시키고 나서 보는데 주민들은 계속 건강의 문제를 호소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4일 만에인가 다시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되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경부를 해제시켰냐, 주민 복귀를 왜 시켰냐, 너네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검지가라는 장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을 갔는데 정말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에 경비 아저씨가 계시길래 저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누군데 들어오십니까? 이래야 되는 분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불산 이번에 그 사고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로 오세요. 이거 내가 진짜 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내 앞으로 하얀 연기가 지나갔어요. 내가 그걸 봤어. 내가 먹었어. 그리고 저기 저 언덕 있지? 저 언덕 위에 저 나무. 저기 사람들이 와서 다 그걸 구경했어. 근데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목에서 피 나온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형성됐고 그 공포가 임팩트 있게 전달된 것 같아요. 전체 사회로. 먼저 구미 피해 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및 지하수 등에서는 불산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환경부는 대기와 수질과 토양만 집중해서 조사를 했을까? 우리가 초점을 가졌던 것은 뭐였냐면 어딘가에 불산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다. 흔적을 찾자. 그 흔적은 식물과 작물에 남아있는 겁니다. 불산이 아닌 불소 화합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뻥 하고 탱크가 터졌을 때 그 주변에 남아있는 불소 화합물의 농도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불산의 농도는 얼마였을까를 추측을 하는 거예요. 조사 방법을 모르면 우리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너무나 돌아온 대답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뭐였을까요? 식물이나 작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부 소관이 아닙니다. 농림부 소관입니다. 정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 안전입법을 즉각 제정하라. 화학물질 유해관리 계획서를 주민들에게 즉각 고지하라. 화학사고 시 주민 통보 방법과 주민 대피 매뉴얼을 즉각 마련하라. 그러니까 구미불산 사고에 일어나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정확한 방제 방법이라든가 대응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적인 부분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그 대응 요원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2015년 1월 1일부터) 사실 화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우려가 높았어요. 화학법 때문에 못 살겠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던 국회와 그리고 이제 환경단체들에서는 우리가 지금 법 제도를 만들었는데 환경부가 과연 제대로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들이 전달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책임을 방기하다가 사고 낸 기업은 어마어마한 처벌을 하자라는 화학물질 관리법이 등장을 하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 안전원의 김규입니다. 저희 화학물질 안전원 그때 환경부 직원들도 사명감이 확실히 느껴졌었어요. 이제는 다른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때 화학물질 안전원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당시에 화학 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라는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고, 별도의 조직을 새로 만들라는 게 이제 저희 미션이었고, 이 화학 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제일 먼저 구축을 했던 게 이 상황실을 24시간 체계를 갖추는 걸 제일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화학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어떤 물질이 어디까지 확산이 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려야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뭐 초창기에는 모든 게 사고 대응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됐었던 거고, 훈련도 많이 했고 비상소식도 많이 걸었어요. 지금 이거 차량 지금 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하고 지금 이제 도로공사에서 지금 상황실은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소방의 여러 가지 신고 들어오는 그거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화학 사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 핸드폰에 화학 사고 공유 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국에 한 3천여 개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가장 빠르게 사고 상황을 인지를 하고 또 유관 기관 사람들을 앱에 초대를 하고 상황을 전파하고 물질 정보 가려서 전파하고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없거든요. 그 문자 내용을 지자체 분들이, 담당자 분들이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소방관 분들도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화학물질 안전원이 그거를 조율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크게 바뀐 시점이죠.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처음 했을 때는 빈 공터에서 보호복을 입고 가상 상상으로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VR로 그 모든 환경을 다 이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특징적인 데들을 다 이렇게 VR로 해봄으로써 현장 대응 인력들이 도착을 했을 때 몸에 숙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갑자기 화학 사고가 많이 난 거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지.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많이 뛰었냐면 그만큼 알려지게 된 거죠. 신고도 하게 되고. 신고 의무 제도도 법 개정으로 들어왔으니까. 화학물질 정보 공개율 높아졌죠.
97%가 공개되고 있죠. 지역 대비체계 구축. 이게 지자체마다 의무화됐습니다. 이게. 이거 바뀐 거죠. 그 붓길이 제 기억으로 오른쪽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마 그게 오른쪽으로 번졌으면 그 일대가 다 불바다가 되고 아마 시민 수백 명이 아마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큰 사고를 날 수 있었지만 그게 사망자 한 명도 없이. 난리잖아 지금. 막 날라가네. 우와, 불 엄청 쏟아진다. 화학물질 안전이 이제 화학사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고든지. 지금으로 보면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가 없었다면 그런 정보를 소방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났고 어떤 식으로 이걸 방지해야 된다. 그걸 소방서나 현장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저희 안전원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한 제품당 들어가는 원료가 한 18개에서 23개. 그 중에는 이제 유해화학 물질도 있고 기타 유독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탱크라든지 기타 설비에서 화학 물질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증기에 의한 폭발 사고 또는 화재 사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가서 보는 이행점검의 대부분의 시간이 당신들이 이 적합을 받은 이 계획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봐요. 실제로 이게 곱게 서랍에 꽂혀 있으면 아무 작동은 안 될 테니까 적합받은 다음에 지금까지의 계획서라는 건 계획이잖아요. 바뀔 수가 있어요. 저희도 바뀌는 건 인정해 줍니다. 그럼 바뀌는 걸 어떻게 바꿨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다 보는 겁니다. 아, 여기요? 네네. 그쪽 하나하고 이쪽에 하나. 그러면 아까 방제하면 양옆에 있는 거 봤는데 긴급 세안 시설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저희 세안 시설은 이쪽에 라인이 끌어오기가 어려워서 저쪽에 위에. 후기에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하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를 많이 했거든요. 각종 산업 단체들하고도 하고 하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30년째 이 사업을 하지만 사고 난 적 한 번도 없어. 조합대표로 나온 사람이 나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말을 되게 당당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화학물질을 만지는 회사에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생겼어요. 요 안에 CCTV도 이상 여부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퇴근할 때 여기 반응기 이런 거 많은데 거기에 물질이 담긴 상태로 퇴근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다 비워놓고 가시나요? 아니면 찬 상태로 남은 상태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저장 탱크로 다 보내버리고요. 예. 저런 기구를 통해서 넣는 건가요? 저렇게 넣는 건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어떻게 넣냐고 수입 방법을 드럼에서 바로 매놀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적지는 전 공장을 저희가 다 돌아다니면서 다 손 다 봤습니다. 저희 상황실에서 사고 접수를 받고 소방에서 제공하는 영상 정보를 보면 화재가 상당히 크게 났었고 사고 업체들이 한 3군데 정도 몰려 있었고 화학물질이 이제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라든지 유누출됐을 경우에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출동해서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행위가 무엇인지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었는지 지금 남아있는 물질이 뭔지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라피드라는 장비를 통해서
먼 거리에서부터 기계로 측정을 하면서 화재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유해화학 물질이라든지 환경적으로 피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감지를 했고,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에 대한 피해도 피해지만 그 피해가 2차, 3차적으로 불특정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막아야 될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전원의 역할이 이 30분 내에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초반에 30분에서 작년 기준으로 약 한 11분 정도까지 저희가 줄여 나왔습니다. 과학적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입증을 하기 위한 어떤 시료 채취라든지 증거 수집,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런 어떤 시평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져가서 그 안에 어떤 발열이라든지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질 안에서도 이런 것까지 다 정밀 분석을 하는데, 가능비 장소에 리스내를 보이지 않습니까?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터지지. 차라리 어차피 사고가 날 거면 차라리 처음에 터지지. 처음에 1차 폭발이 있고 딱 44초 만에 2차 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2차 폭발 있었을 때 터졌으면 다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1차 폭발이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른 데 있었어요. 공장 안에서 다들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불이 붙어갖고 뭐 이렇게 활활 타고 있기라도 했으면 다들 어디 가서 뭐 소화기를 갖고 오든 뭐를 하든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냥 소리만 나고 불꽃이나 화염이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보일러실 쪽에서 그냥 연통이 이렇게 떨어져 있던 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지 하고서 가서 그냥 그 앞에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폭발이 났을 때 다 그렇게 화염을,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렇게 과하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유증기가 밖으로 나왔는지는 저희도 좀 의문이에요. 수지를 만들고 나면 그 솔벤트 용매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뭐 톨루엔이라든지 에틸아세테이트 같은 용매들을 사용해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제거하는 방법이 다 끓여가지고 전기로 된 거를 냉각기로 냉각시켜가지고 받아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냉각기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전기가 액체로 이렇게 수거가 되지 않고 기체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전에는 그냥 파이프를 하나 달아가지고 드럼통 하나에다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기화된 거를 이제 액화를 시켜서 다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외부로 이제 약간의 이제 유증기는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분들은 그 정도까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확인은 안 됐지만 아마 소소한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제 뭐 저기 뭐 스파크나 뭐 그런 거에 인해서 화재가 나고 정전기가 생기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저 불이 붙기도 해요. 그 작업을 하면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대피를 안 하셨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요소가 작용했겠죠. 그렇죠.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드는 의문은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 위험성을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래야 될까요?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10번 혹은 99번을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도 결국은 그 한 번 때문에 그 두 분이 목숨을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불덩어리가 하늘로 막 꽉 튀었더라고. 막 일단 피신을 하자.
폭발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 이렇게 노을진 것처럼 하늘이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불기둥이 그냥 시커먼 불기둥 몇십 미터 올라가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거든. 이 폭음이 장난이 아니지. 이제 지붕은 날아가고 안에 텐주, 벽 석고보드 대된 거 이거 다 날라가. 타일 다 쏟아져 버리고. 요가 탱크 있었거든, 6개. 그거를 보충할 때 호스를 연결할 때 냄새가 엄청이 나니까 새보기 하는 거예요. 밤에 주민들 아무도 몰래 다 자는 그 시간대 한다는 거예요. 사고가 새벽에 났었고 이런 작업들은 계속 수없이 반복을 해왔었었는데 아무래도 똑같은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필터링 과정 중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했지만 그 증거라든가 이런 것 부분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CCTV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화학 분석을 통해서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었고요. 통상적으로 분자량이 한 500 이하의 물질들은 대부분 화학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합당한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결과로 나온 화학 물질이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들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고 상황과 비교를 해서 그 사고의 원인을 추정하는 그런 비공개라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궁에 좀 빠질 뻔했던 그런 사고였던 것 같아요. 상부 쪽으로 올라가서 격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공간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잿더미 속에서 PC 2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반쯤은 다 녹아있는 상태였었죠. 지금 여기 지금 사고 이렇게 CCTV를 보고 있는데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당시 이 반응하다가 미반응된 물질이 가끔 있어서 저렇게 이제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래서 CCTV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개량된 비닐봉지가 이동되는 동선을 확인을 했더니 현장에 없던 물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저희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 그 물질이 투입이 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봤을 때 이 동선이 맞고 작업자가 들어왔던 그 비닐봉지가 그대로 2층에 올라가서 지금 반응기 내로 투입하는 게 연속적으로 이제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작업장에 계신 분하고 작업자분하고 확인을 했고, 제조소에 있는 염화 알루미늄을 가져와서 개량을 하고 나갔습니다라는 그런 진술을 받았습니다. 평시에 사용했던 그냥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이물질도 담고 저물질도 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QC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들이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라벨링이거든요. 근데 검은 비닐봉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용기였고, 비닐봉지가.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시골 노인네들도 당신 정신 왔다가 또 당신 쓰는 물건 약봉지라든가 하다부터 뭘 파스라든가 제자리에다 항상 놓잖아. 왜 치매에 가까운 노인네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대공장을 하면서 그런 거 원리 지금 그런 걸 안 지키고서 그렇게가 대처해서 큰 사고를 내고서. 일단 그 이후에 화관서 적합 받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구성하신 거예요? 환경안전팀에서 근무하는 좀 회사에서 가장 화학물질에 관해서 전문가적인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 같이 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바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시정 조치 내릴 테니까. 진짜 사고 나면 죽는 그런 사망자도 많이 받고 진짜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이 휴먼 에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작동을 못 하는 순간 바로 화학물질이 덮치기 때문에 직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있는 이유가 혹시 뭐 누액바지인가요 이게? 누액바지 아니고 그 체결하고 방울복을 떨어질 때 이거 들어가지고 좀 받아주고 개선 계획을 광고하셔야 될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지금 현장 즉시 조치해주시고요. 예. 일단 누추의 포인트가 현재 상구잖아요. 그러면 상구 쪽에 설치를 해야죠. 그런데 성직이 이제 가스형 감지기의 특징이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확산이 되면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준에 따라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에서는 그 기준도 부합해야 되지만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이나 대응 차원에서 감지기 추가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탱크 안에 이거 감지기 하나 된 것 같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이게 가동하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7, 80%는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안 되는 사업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갖춰지도록 저희가 시정조치 내역을 내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거 할 때마다 가족이 생각나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지만 저도 무서워요. 솔직히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 얼마나 유독하고 솔직히 냄새만 맡아도 이게 유해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제 1년차, 입사 1년차 때인데 갔는데 막 용기가 막 나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소방, 경찰, 유관기관들이 저희만 바라보는 거예요. 화학물질 안전은 마커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 누출됐으니까 화학물질 안전했으니까 들어가서 빨리 농도가 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체크해가지고 농도가 이 정도다 하고 왔는데 나오는데 꺼맣게 그을린 사람이 한 명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처음에. 부모님들 같아요. 막 오열하면서 우는데 내가 이 가족의 슬픔을 조금 더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우리 그 안전 규정에 준해가지고 사업장 관리를 조금만 일이지만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날 슬펐습니다. (2007년도에) 퀸치올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납사가 크래킹돼서 전량이 전부 다 대기로 나왔어요. 다행히 그게 좀 헤비하기 때문에 이제 뭐 화재나 폭발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사실 그때 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그동안 고마웠다. 잘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거 정말 뭐 캐시플로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냥 뻥 하면서 내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화건법이 됐건 뭐 PSM이 됐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고참 사원들한테는 이게 당신네들이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원래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깰 때가 됐다. 저는 화학안전제도 개선 TF를 총괄하고 있는 윤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2002년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월드컵에 대비해서 환경부가 화학 테러를 대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 테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고 현장에서 어떤 기업은 이걸 지킬 수 있지만 어떤 기업은 동일한 기준이라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기준들을 교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예, 안녕하세요. KCC 환경영역팀에서 온 구인아입니다.
안전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정선임장입니다. 삼양잉크에서 환경안전을 업무를 맡고 있는 김명선이라고 합니다. 조광빈 음성 공장에서 온 환경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 류재성 실장이라고 합니다. 동양잉크 강대순자입니다. 페인트 조합의 조성기 전무입니다. 저희 협의체 구성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화학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련된 것도 우리 업종에 맞는 그런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고 대응 가이드를 지금 현재 저희 업종에 맞는 거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도료업체에서 그 사고 난다 그러면 크게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유증기로 인한 화재 폭발, 뭐 크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위험물이기 때문에 폭발하게 되면은 전체 공장 자체가 소실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몇 평 정도 돼요? 전체 12,700평입니다. 여기 근로자는 그럼 몇 명 정도? 31명. 31명. 요게 지금 배합기인가요? 네, 저희 배합기고 요 탱크를 활성화시킨 부분이고요. 아, 이게 지금 탱크네. 열면은 지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게 방폭인가요? 말씀하신. 예, 아, 저게 방폭인 거예요? 예, 예. 여기 저런 것들이 여기 여러 수주기가 있습니다. 예, 예. 공장 전체에서 유증기 유출을 빨리 감지해 주는 그러니까 도료업계의 어떤 안전에 관한 기준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 측면에서 저희 그래도 메이저 업계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료업계에 배포해서 사고를 예방하자. 만약에 유증기가 배출되지 않고 공장 내에 체류하고 있고요. 뭐 인체의 정전기든 여러 가지 경로에서 정전기가 발생이 되면 화재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공장동 전체가 폭발로 인해서 전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당연히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증기라든지 정전기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지가 찢기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드럼에다 찝어도 예. 충분히 접지가 돼요. 오케이. 여기는 제일 위험한 요소가 정전기에 대한 부분이고. 제일 어려운 점은 그 사고라는 게 저희가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제공하고 안전 설비를 구축을 해도 그걸 사용하는 작업자가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에러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100번 잔소리를 해야 한 번 바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교육하고 점검하고 그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죠. 그들의 기준들이 우리는 지키기 힘들어요. 이게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정말 지킬 수 없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 사업장은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안전은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가 이제 벙커. 독성 벙커. 네. 벙커입니다. 예. 멀티 검증이 밖에 나가야 되는가요? 요 옆에 있잖아. 아, 이거네. 자, 가스를 분석을 했어. 네네. 잔여 가스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까. 한 개가 들어오고 한 개가 히터 라인이 있는데 예. 배기가스는 다 뻗치기 있는데 그걸 위에 갈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우리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요. 우리 반도체 특화고시 만들 때 허용해준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전제 조건이 설비마다 안전장치가 있는지 여부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때 설비별로 안전장치를 다 두고 있는지 그거 지금 체크하는 중이고요. 그 밀폐된 상태에 각각이 안전장치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우리 그 화학공장 가면 화학공장은 약간 오픈된 기계들이잖아요. 이거하고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특화고시를 만들었어요. 이런 기준을 만들다 보면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작동하면서 생기는 그런 또 그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고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두 번째, 그 작동되는 고시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 없는지. 저희 반도체가 취급시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화관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 취급시설들 한 대를 다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가 한 대가 3초가 정전이 돼도 뭐 몇십억, 뭐 더 많게는 몇백억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허가를 받고선 모든 것을 가동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한계점이 있었을 때가 좀 가장 처음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황산, 불산, 이렇게 좀 유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웨이퍼라는 실리콘에 어떻게 그 기를 만들어주냐인데요. 그 기를 만들어주는 방식 자체가 화학물질로 가지고선 저희가 공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이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 산업이에요. 화학물질 관리법이 이제 2015년도에 생기면서 상당히 강한 규제였고, 일단 고마운 거는 안전원이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 때 상당히 사업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단계부터 항상 소통으로 모든 것을 좀 읽어나가는? 가장 두려운 거는 제가 어떤 제도를 개선했을 때 이 미치는 영향을 제가 줄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체크해요. 아, 그래. 이러한 기준은 절대 안전을 그 위해하는 요소가 아닐 거야. 라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와 그 자료와 이거를 분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있을까? 수 없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 없는 현장 조사를 합니다. 우리 안전원은 사실은 규제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서비스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안전원이 현장에 와서 현장 작동성을 높일 수 있게끔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장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뭐야? 뭐 흘러네? 뭐요? 신고해야겠네? 이런. 군산시 안전총괄과에서 4월 7일 1시 30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운전수 한 분이 악취나는 물질이 도로상에 떨어져 있다. pH 페이퍼를 가지고 측정한 결과 약산이 나왔어요. 약산이 나고 소독약 냄새가 나길래 이거 그 페놀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계속 흘러서 저리 가잖아. 저까지 이렇게 가봐. 페놀은 수용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계에서는 굉장히 확산 범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집소저라든지 어떤 물질이 물에 의해서 녹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사업장 현황 파악을 할 때 샤워의 배관으로 이송되는 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새 이런 일이 있었고 물질도 특정했고 이 토양들 다 긁어내고 오염된 토양들 긁어내고 새롭게 메우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거다. 소방보다 먼저 출동해서 내용을 다 알고 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죠. 무엇이 성과일까라고 보면 가장 큰 핵심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소통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5년째 하면서 중심 역할을 하니까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이 협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담을. 그래서 이게 2.5m거든요. 이거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있는 게 다 떨어지더라도. 저 호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것은 이제 탱크로리가 오면 그 원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좀 설명 들으면서 앞으로도 군산에 또 화학 공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점점 더 많이 바뀌어가고 군산시와 또 시민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유출에 대비하는 시설들을 좀 정확히 볼 수 있어서 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났을 때 피해를 얼마큼 최소화했느냐. 과거에는 사고 나면 다 막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아이고 그러면 뭐 사람들 안 다치게 얼마큼 잘했어? 근데 이걸 보게 되는. 잠시 후에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행사장과 거리에 계신 분들 말씀을 내가 주식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요 옷만 해도 지금 한 5, 6kg 되고 여기다 공격계 착용하면 10kg. 왜 자꾸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 화학사고 대비 체계의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가?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이런 현안들을 좀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기 화학사고 지역체계 구축 우수사내 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비해서는 안양시가 그래도 좀 더 많은 편에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되게 위험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한 사업장이 있는데 조례도 안 만들고 위원회도 안 만들고 아무 관심이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지자체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그런 지자체장이 야 우린 왜 이런 거 안 하니? 라고 물어보게 만들어야 뭐 그래야 변화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도 우리는 초보적인 단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그래도. 다음으로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군산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다른 지자체 하는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희들이 좀 나름 또 이렇게 배워야 될 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메모도 해놓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도 접목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화학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이란 저에게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건 당연히 위험한 거죠. 참, 네. 우리 주변에 화학 공장이 없으면 나는 노출될 가능성이 없을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탱크로리 또 운반 차량들이 전국의 도로를 매일 수도 없이 수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장에서보다 더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것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에 필요한 전문 인력 그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대응기관, 뭐 예를 들면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군이라든가 또 제2환경부라든가 이런 기관들, 이런 대응기관들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상당히 소요가 돼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주변에 불특정 다수한테 이 화학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아파트 주변에 반경 10km 안에는 모든 다 공장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 가선대에서도 크게 사고가 날 수 있고요. 화학물질. 타이어 공장에서도 크게 화학물질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화학물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됩니다.